1920년대 소설 중 하나인 염상섭의 만세전이라는 작품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1920년대의 문학의 특징은 정리를 미리 해보았었는데 다시 한번 공부하고 싶으시다면 관련 영상을 보고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세전이라는 작품은 1920년대의 사회상을 굉장히 사실적으로 잘 보여주는 작품으로 평가받는데요. 작품의 제목을 먼저 살펴볼게요. 만세전이라고 하면 흥부전, 박시전과 같이 고전소설의 전 양식을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한자를 봐야 해요. 만세 이전이라는 의미거든요. 여기서 만세라는 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만세 운동을 떠올린다면 맞습니다. 1919년 3.1 운동이 일어났잖아요. 그 이전을 이야기하는 거니까 1918년 정도를 작품의 배경으로 삼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실 이 소설이 처음 발표되었을 때의 제목은 만세전이 아니라 묘지였다고 합니다. 묘지는 죽은 이들이 묻히는 곳이죠. 작가의 현실 인식 자체가 묘지와 다르지 않았기 때문이었을 것 같습니다. 일제강점기는 우리에게 정말 시련의 시간이고 괴로운 시간이었을 것이고 그러한 괴로움이 증폭되어 전 민족적으로 대규모로 터져나온 1919년 3.1운동 직전의 시대 상황은 암울함 그 자체였을 거예요. 그러한 시대적 배경이 작품 속에 굉장히 잘 녹아들어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작품을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그 만세운동은 안타깝게도 실패로 돌아갔고 오랜 시간 일제의 억압하에 지내게 되죠. 이 작품이 창작된 연도가 적혀 있죠. 언제죠? 1924년입니다. 거국적으로 일어난 3.1 운동이 뼈아픈 실패로 돌아가고 많은 지식인들이 좌절감과 무력감을 느끼고 있던 시점에 이 작품은 창작됩니다. 작가인 염상섭은 게이오 대학에 다니던 1919년에 3.1 운동이 일어나자 오사카에서 독립 만세운동을 이끌었고 그로 인해 투옥되었던 작가입니다. 그러한 그가 바라봤던 만세 이전의 상황은 참으로 암울했을 겁니다. 물론 그 이후도 그러했지만요. 그러한 상황이 작품 속에 어떻게 녹아들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작품을 보면서 또 하나 유심히 볼 것은 이 작품의 구조입니다. 이 작품은 여로형 구조를 지닌 여로형 소설입니다. 이와 관련된 부분이 이번 2022학년도 수능특강에 실려 있더라고요. 2022 수능특강. 염상섭의 만세전과 황석영의 산포가는 길을 엮어서 출제하면서 비문학 지문처럼 비교적 길게 여로형 소설에 대한 이론적인 내용을 적어놨고요. 그것을 적용해서 작품을 이해하는 것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같이 살펴보며 작품을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수업 영상을 듣기에 편하도록 학습지를 제 블로그에 올려두었으니 설명 더보기란을 클릭하셔서 미리 출력하시거나 아니면 미리 옮겨서 적어둔 뒤 수업을 들으시면 더 편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수능 특강에 수록된 여로형 소설에 대한 내용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설의 여러 정의 중 하나로 소설은 주인공이 삶의 의미를 찾아 길을 나서는 자기 인식의 여정을 형상화한 이야기라는 것이 있다. 현대소설에는 여행의 성격과 구조를 사건의 구성으로 활용하여 인물의 자기 이해나 세계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그린 작품이 적지 않다. 이러한 작품을 묶어 여로형 소설이라고 부른다. 우리 고3 수능을 보는 때까지 여로형 소설을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채 수능을 치르는 일은 사실은 잘 없을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런다 하더라도 새로운 개념을 얘기할 때 이렇게 지문이나 보기 부분에 주고 적용해서 풀 수 있게끔 유도하니까 너무 걱정은 안 해도 되긴 해요. 하지만 지금 이렇게 EBS 교재에 수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개념을 좀 탄탄히 잘 이해해 두면 꼭 만세전 작품이 아니더라도 다른 작품에 적용해서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을 테니까 이번 기회에 여로형 소설이라는 것의 개념을 확실하게 이해해 두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용을 이어서 볼게요.
여로형 소설의 성격은 여로라는 용어가 지닌 의미에서 잘 드러난다. 먼저 로는 길을 의미한다. 길은 출발지와 도착지를 잇는, 연결하는 공간이자 사건이 발생하는 장소이다. 여로형 소설에서도 길은 주인공이 머물거나 이동하는 공간적 배경이면서 동시에 낯선 인물을 대면하거나 관계를 맺으며 감정을 느끼고 사건을 겪는 특별한 장소이다. 한편 여는 익숙한 곳을 떠나 다른 곳을 향하는 나그네를 뜻한다. 나그네는 길을 걸으면서 출발지를 되돌아보고 도착지를 동경한다. 여로형 소설의 주인공 또한 여정의 과정, 이걸 겪으면서 과거에 익숙했던 삶을 성찰하고 미래에 더욱 좋은 삶을 열망한다. 우리의 현대소설사에서 여로형 소설은 현실의 문제를 예리하게 포착하고 현실 인식의 변화를 설득력 있게 형상화하는 데 기여하였다. 1920년대에 발표된 염상섭의 만세전은 그 첫자리에 놓이는 대표적인 여로형 소설이다. 그럼 이 말은 만세전에 그 당시의 현실의 문제가 굉장히 예리하게 잘 포착되어 있다라고 얘기해 주는 거죠. 그 당시의 현실이 여정을 진행하는 과정 속에 어떻게 드러나는지 내가 잘 이해해 보겠다라고 생각하고 접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 볼게요. 유학지인 동경에서 출발하여 부산을 거쳐 김천, 대전, 서울까지 이어지는 여정을 통해 주인공 이인화는 식민지 조선의 현실을 생생하게 목격하며 복합적인 감정을 느끼면서 민족의식을 자각한다. 우리 아직 안 읽었지만요. 여기서 많은 정보를 줬어요. 1920년대라고 하니까 이미 예측은 했겠지만 식민지 조선의 현실이 드러나는구나. 그 여행의 과정에서 굉장히 생생하게 그걸 잘 묘사했겠다. 왜냐면 생생하게 목격했다고 했으니까. 거기에서 느끼는 복합적인 감정이 무엇일지 아직은 잘 모르겠지만 그 안에서 민족의식을 스스로 느낀다. 라고 하는 것까지 좀 던져주네요. 그걸 바탕으로 내용을 봐야겠죠. 함께 수록된 게 황석영의 산포 가는 길인데 이거 그냥 가볍게 읽겠습니다. 황석영의 산포 가는 길은 1970년대를 대표하는 여로형 소설이다. 이 소설도 문학교과서에 좀 많이 수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알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이 소설은 공사판을 전전하는 영달과 정씨 그리고 이들과 동행하는 백화의 여로를 통해 이 시기의 산업화가 소외된 사람들의 삶을 어디까지 훼손하는지를 애잔하게 그리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의 유형이 만세전과 산포 가는 길을 완벽하게 알지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 일정 방향을 갖고 읽을 수 있게끔 도와주죠. 우리가 문학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해석이 다양한데 문제를 통해서 묻는 게 말이 되냐? 라고 하지만 이렇게 방향을 주기 때문에 이런 방향으로 좀 한정 지어주죠. 그 관점에서 작품을 이해하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염두에 두고 작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세전은 중편소설이다 보니까 내용이 좀 긴 편이고요. 여로의 과정에서 앞서 본 설명에서처럼 자신의 성찰하거나 시대적 상황에 대한 자신의 인식을 잘 보여주는데 그 과정에서 사색이 굉장히 많이 드러나기 때문에 조금 지루하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혼탁해질 수 있는 여러분의 정신을 부여잡기 위해 달달한 먹을거리를 제가 직접 줄 수는 없지만 그걸 입에 직접 구입해서 오물오물거리면서 수업을 들으신다면 좀 견딜만 할 거예요. 파이팅! 네. 지금 제가 지도를 펼쳐놨는데 한국지리나 막 세계지리 시간을 굉장히 힘들어했던 저로서는 이런 지도만 보면 좀 울렁거리는데요. 부디 잘 따라오시길 바라고요. 지도는 제가 그냥 내용을 정리하기 좋도록 크기를 변경시켰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느 나라 크게 하고 뭘 작게 했다 해서 다른 의도가 있어서 그런 거라고 생각하면 슬픕니다. 그냥 참고 자료로만 봐주세요. 어쨌든 방금 여로형 소설이라고 말씀드렸죠. 주인공인 이인화는 지금 도쿄, 동경에서 유학 중인데요. 아내가 위급하다는 전보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서울에 있는 집에 가게 되는데 이 소설의 주된 내용은 그 서울 집에 가는 과정과 거기서 보고 느끼는 것들에 대한 것들로 채워집니다. 우리의 상식에서 생각해보자면 아내가 죽을지도 모른다는 상황을 접하면 정말 정신이 혼미해져서 서둘러 집으로 돌아가야 할 것 같지만 주인공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바로 출발하지 않고요. 여로를 좀 지체하는 행동을 보이죠. 뭐지 이 나쁜 녀석은?
하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인화에게는 나름의 사정이 있어요. 지난번에 술권하는 사회의 수업을 하면서도 근대화되어 가고 있는 조선이었지만 봉건적인 가치관이나 관습은 그대로 남아 있었기 때문에 집에서 결혼시키는 사람과 결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했었죠. 게다가 이 당시에는 일찍 결혼을 시키는 조혼 풍습도 있었기 때문에 이인화는 집안에서 결혼시켜주는 사람과 13살에 결혼을 합니다. 13살. 지금으로 치면 초등학교 6학년 아닙니까? 원치 않는 결혼 생활과 봉건적인 가정 분위기 속에서 우울함과 무기력감을 느꼈던 이인화는 도망치듯이 동경 유학을 결정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 다시는 돌아가고 싶지 않았고 애정으로 맺어진 부부 사이도 아니었기 때문에 애타는 마음으로 걱정하거나 하지도 않았던 거죠. 다만 이러한 인간적 도리로서 아내를 보러 가는 행동마저 막 위급하다고 하는데 그런 행동마저 하지 않으면 이인화의 유학 생활을 탐탁치 않아 하는 부모님으로부터 유학 자금을 계속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서울로 가긴 가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발걸음이 내키지 않아서 밤기차를 예매하고는 자를 필요가 없는 또 머리를 잘라볼까 해서 이발소에도 갔다가 면도만 하고 돌아오고 그리고 일본에서 자신의 마음을 터놓고 지내는 일본 여성인 정자를 만나러 가기도 합니다. 그러고는 다 늦은 시간에 되어서야 밤기차를 타고 출발하죠. 하지만 원래 목적지는 하관이거든요. 하관에 도착해서 이제 배를 타고 가야 되는데 중간에 신호라는 곳에서 내립니다. 딱히 급한 목적이 있었던 건 아니죠. 그냥 서울에 가기 싫었던 겁니다. 그래서 을라라는 여성을 만나 시간을 지체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이는 이인화라고 하는 인물 어때 보이나요? 조선에서는 식민지 현실 속에서 괴롭고 암담한 현실을 보내는 이들이 있는데 그러한 현실과 상관없이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지 못한다고 도망치듯 일본으로 가서 이런저런 글을 쓴다고 하면서 아내도 있는 사람이 물론 원치 않는 결혼이긴 했지만요. 일본인 여성을 만나기도 하고 아내가 죽어간다는데 이발소 들렀다가 여자도 만나러 가고 이런 역사의식도 없고 현실에 대한 의식이 전혀 없구만 하고 정신 차려 이 친구야 하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하지 않나요? 이 이인화라는 인물은 식민지 조선의 현실에 좀 무관심하고요. 현실에 대한 자각이 없이 살아가는 인물이라는 게 이런 부분들에서 잘 드러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대 상황이나 현실에 대한 고민보다는 그냥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생각만 있는 거죠. 그런 존재를 문학에서는 개인적 자아라고 합니다. 물론 이러한 자아가 나쁜 건 아니에요. 왜냐면 누구나 다 독립적인 하나의 개체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개인적인 측면에서의 자아로 살아가는 건 이인화뿐만이 아니라 지금 수업 영상을 찍고 있는 저도 그리고 영상을 시청하는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우리가 모래알처럼 하나의 독립개체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사회 속에서도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개인적 자아에만 머무르고 사회적인 면을 고려하지 않는 삶을 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인화의 문제는 개인적인 측면에만 머무른 그런 자아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제대로 된 자아로서 성숙되었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미성숙 자아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그런 자아가 여로형 소설에서는 길을 떠나서 목적지에 도달하는 과정 그 안에서 보고 생각하고 경험하고 하는 그 모든 과정을 통해 성장하고 변화하게 될 겁니다.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죠. 그러한 부분들을 생각하며 내용을 잘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신호라는 곳에서 여로를 지체한 이인화는 배를 타고 하관으로 갑니다. 이렇게 가는 거죠. 이 배를 타고 조선의 부산까지 갈 계획인 거예요. 자신의 조선 사람이고 그 조선이 지금 일본의 식민지가 되었다는 사실을 모르는 건 아니지만 현재 일본에서는 학생 신분으로서 크게 불평등을 많이 경험하거나 식민지 백성이 느껴야 했던 울분을 막 뼈저리게 느끼고 이렇게 살고 있진 않았었습니다. 하지만 신호에서 하관으로 가는 배에 탈 때부터는
조선에 왜 가는 거냐 하는 막 취조 같은 것을 당하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이 정도는 사실 뭐 처음에 예상했던 귀찮은 일이었지만 여로를 계속해서 진행하는 과정에 그동안은 외면했거나 아니면 제대로 경험하지 못했던 일본인들의 조선인을 향한 멸시, 차별 이런 것들을 굉장히 제대로 경험하게 되죠. 문제집이나 모의고사 지문에 가장 잘 나오는 장면이기도 한 일본인들의 대화를 듣게 되는 경험, 그게 바로 그것입니다. 이 배에는요, 목욕탕이 있는데 목욕탕에 들어갔다가 일본인들의 대화를 듣게 됩니다. 여기요. 이제 잘 보세요. 그럭저럭 요보팀에서 지냈습니다. 에이구, 그럼 한미천 잡으셨겠세다 그려 하죠. 요보라고 하는 이들 틈에 있으면 한미천을 잡을 수 있대요. 일단 그렇구나 하고 생각하고 들으시면 되고요. 이번에는 상인 비슷한 자가 입을 벌렸다. 웬걸요, 이젠 조선도 밝아져서 좀처럼 한미천 잡기는 뭐 힘들다 이러죠. 요보라고 하는 이들이 조선과 좀 관련이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조선 사람들 어때요? 하니까 요보 말씀이에요. 요보가 조선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네요. 그러니까 조선 사람을 굉장히 낮잡아서 무시하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젊은 놈들은 그래도 제법이지만 촌에 들어가면 대만의 생번보다는 낫다면 나을까? 이제 가서 보시오 하면서 막 조선인들을 완전히 뭐 무시하고 약간 야만적인 것처럼 얘기하죠. 대만의 생번이라는 말에 그 욕탕에 앉았던 사람들이 나만 빼고는 모두 킥킥 웃었다. 나머지는 다 일본인들인가 봐요. 그러면서 이제 대화를 이어갔고요. 그 중에 또 다른 부분을 보면 조선 쿠리 말씀이요. 노동자요. 그러니까 조선 노동자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대개 경상남북도나 그렇지 않으면 함경, 강원, 그 다음에는 평안도에서 모집을 해야 하지만 그 중에서도 경상남도가 제일 쉽습니다. 하하하. 그자는 여기 와서 말을 끊고 교활한 듯이 웃어버렸다. 나는 여기까지 듣고 깜짝 놀랐다. 지금 이제 이 나는 2인화예요. 1인칭 주인공 시점이에요, 이게. 그 가련한 조선 노동자들이 속아서 지상의 지옥 같은 일본 각지의 공장으로 몸이 팔려가는 것이 모두 이런 도적놈 같은 협작 불황배의 술중에 빠져. 여기서의 술중은 이제 막 굉장히 술책을 부리고 막 나쁜 술을 쓰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는구나 하는 생각을 할 때 나는 다시 한번 그자의 상판대기를 쳐다보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니까 지금 목욕탕에서 어떤 얘기들을 듣냐면 조선인들을 속여서 일본의 노동자로 팔아먹는 중간계층이 있었고 그들이 그렇게 해서 돈을 번다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하급 노동자로 전락하고 막 쉽게 속아버리고 힘겹게 살아가는 조선인의 삶을 이 대화를 통해서 듣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선인이 등쳐먹고 한미천 잡으려는 일본인들의 생각을 잘 알 수 있는 거죠. 미개한 사람들이라 생각하면서 그들을 속여 노동자로 팔아버리는 실상을 이렇게 적나라하게 알게 됩니다. 이런 대화를 들으면서 이인화는요. 이러한 일이 벌어지는 상황에서 자기 자신은 동경에서 인생이 어떻니 자연이 어떻니 하면서 시나 소설 같은 글을 배우겠다고 그래서 그런 글들을 쓰겠다고 공부하고 있는 자신의 삶이 과연 맞는 것인가 라는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막연하게만 생각했던 조선인들의 삶이 이토록 참혹할 수 있는가 이런 걸 생각하는 거죠. 일본인들의 조선인에 대한 착취, 수탈 이런 실상을 알아버렸으니까요. 이렇게 목욕을 하고 불편한 마음으로 나왔던 이인화는 하관이라는 곳에서 다시 한번 일본인들에게 감시의 대상이 되면서 검문을 받게 됩니다. 부산까지 지금 이 배를 타고 쭉 가야 하는 이인화에게 짐을 다 가지고 막 내리라고 하면서 파출소로 가서 조사하겠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인화는요, 계속 수시로 검문을 받고 감시의 대상이 되는 경험을 합니다. 우리가 별것도 아닌 무언가를 하려고 했는데 누군가가 계속 감시하고 태클 걸고 의심하면 기분 완전 더럽겠죠. 현실에 대한 문제의식 없이 살아왔던 이인화이기 때문에 무슨 독립운동의 증거 같은 걸 갖고 있거나 뭐 이렇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냥 이런 감시를 받은 건 뭐 때문이냐면 조선인이라서 조선인이라는 이유로 식민지 조선의 백성이라는 이유로 이렇게 부당하게 감시의 대상이 되고 일상적인 여행조차 불가능하게 된다는 걸 느끼게 된 거죠. 이런 상황에서 점차 식민지 조선의 백성으로서 각성된 거예요. 강제 각성이죠. 어쨌든 각성하면서 다시 배를 타고 부산으로 향합니다. 이곳에 내려서도 여전히 다시 검문을 받고 감시를 받게 되죠.
이건 앞으로 목적지인 서울에 도착할 때까지 계속 반복되고 서울에 도착해서도 뭐 거의 공개적으로 미행을 당해요. 그냥 내가 그냥 감시할 거다. 알아서 뭐 잘 다녀라. 막 이런 식으로 미행하는 사람들이 얘기하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따로 이야기하진 않을게요. 여기 지금 빨갛게 쭉 표시해놨어. 어쨌든 이인화가 조선의 축소판이라고 인식하는 부산에 도착하게 되고요. 이인화가 보게 된 부산의 모습은 우리 땅 조선 같지 않았습니다. 일본 같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일본과의 근접성으로 인해서 가까우니까 일본인들이 수시로 찾아오는 곳이고 그래서 그 일본인들이 거주하거나 생활할 수 있는 공간, 그리고 가게, 일본인들의 집 이런 것들이 막 일본의 스타일로 지어지게 되면서 한참을 더 구석까지 들어가서야 겨우겨우 조선의 가옥의 모습이 겨우 남아있는 그 흔적을 만나게 되죠. 부산은 이미 많은 이권을 빼앗아 가려는 일본인들의 생활 터전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러한 모습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묘사하는 소설의 내용을 통해 일본의 경제적 수탈, 그리고 그래서 조선 사회에 얼마나 많이 침투했는지, 이런 정도가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잘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것을 야금야금 일본에 의해 먹히는 가운데 그 땅의 주인이었던 조선인들이 빈민, 가난한 사람들로 전락하고 삶의 터전을 상실한 채 비굴하게 일본인들에게 기생하는 것 같은 모습을 보면서 이인화는 절망감을 느낍니다. 돈을 쥐고 있는 일본인들에게 어떻게든 잘 보여서 그냥 지금의 힘겨운 상황을 모면해봐야지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복잡한 마음이 드는 거죠. 이렇게 변해버린 조선의 모습에 상당히 절망하며 이인화는 김천에 있는 형님 댁으로 향하게 됩니다. 지금처럼 몇 시간 만에 서울에서 부산으로 갈 수 있는 시절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렇게 중간중간 경유지들이 있고 거기서 하루 머무르고 출발하고 해야 되는 거죠. 김천의 형님은 이인화의 집안에서는 꽤 비중이 있는 인물이고 이인화의 유학에 있어서도 좀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좀 나름의 이제 친분을 쌓고 밉보이지 않아야 되는 그런 생각도 하기도 해요. 그런데 그 형을 만나 형이 보이는 모습들이 있었는데 거기에 상당히 실망을 하게 됩니다. 신문물을 배우며 꽤 배웠다고 생각하는 이인화의 입장에서는 과거의 봉건적인 인습에 머물러 있는 모습을 형님으로부터 꽤 많이 보게 돼요. 형수가 아들을 낳지 못해서 집안의 대를 이을 수 없다고 어린 첩을 둔 모습을 보면서 아니 이런 일제강점 하에 힘겨운 현실 속에서 아들을 낳겠다고 새로운 부인을 들이는 것이 중요한 일인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또 형은 지금 일본이 쓰는 정책 중에 하나가 조상의 선산에 산소를 쓰게 하지 못하고 공동묘지를 만들어서 거기 한꺼번에 묻히게 하는 건데요. 그걸 또 굉장히 분노하면서 비판합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인화는 지금 살아있는 사람도 괴롭고 힘든 상황에서 조상이나 부모, 가족의 무덤, 죽은 이들의 무덤을 어디에 쓰는지가 그렇게 중요한 문제인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일제강점하의 현실 속에서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하고 전근대적이고 봉건적인 가치관에 사로잡혀서 그런 부분에만 연연하고 현실 문제에 대해서는 각성하지 못한 것에 대해 비판적으로 인식하는 거죠. 사실 조상의 선산이라고 하면 개인 소유의 재산이고요. 여기에 대대로 가족들이 죽으면 그 자리에 묻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일본의 입장에서는요, 산이라고 하는 것도 임업과 관련해서 돈으로 보였을 거예요. 빼앗고 싶었겠죠. 그러니 공동묘지를 만들고 거기 단체로 그냥 시신을 다 묻어버리게 한 걸 거예요. 이면에 있는 문제는 보지 못하고 그냥 우리 부모나 조상을 근본도 모르는 다른 이들과 한 군데에 묻히게 할 수는 없다 하는 차원 정도로만 접근해버리면 제대로 된 해결이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 당시에 일제에 의해 벌어지는 문제들을 단순히 관습적 차원에서만 접근하면 안 되는 것이죠. 이렇게 만세전에서 보여주는 다양한 모습들은 일제에 의한 억압이나 수탈상도 있고요. 그 안에서 제대로 각성하지 못한 조선인에 대한 다소 비판적인 시선도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그동안 계속 안일하게 편하게 살았던 이인화라는 인물이 보이는 한계이기도 한 것 같아요. 많이 배운 지식인이면 이런 부분에서 봉건적 인습에 사로잡혀 있는 이들을 각성시켜야 했을 것 같은데 거기까진 나아가지 못한 거죠.
어쨌든 이인화는 형님 댁에서 다시 기차를 타고 대전을 거쳐 서울 집까지 가게 되는데요. 기차를 타고 가는 그 과정에서 또 현실 상황에 대해 절망하고 분노하게 되는 일이 생깁니다. 서울까지 가는 기차를 탔을 때 맞은편 앞자리에 갓장수가 탔어요. 그리고 그와 함께 대화를 나누게 됩니다. 갓 알죠? 우리나라 전통 복식에서 남자들이 쓴 챙이 굉장히 큰 모자같이 생긴 거요. 조선시대에 주로 쓰긴 했지만 1918년 즈음 일제강점기기도 했지만 근대화가 진행되던 시기였잖아요. 근데 그때까지도 갓장사가 있었나 봅니다. 이인화는 이미 근대화된 교육을 받는 일본 유학생이었으니까 당연히 갓을 쓰고 있지 않았고요. 이인화의 입장에서는 갓을 팔아서 생계를 꾸려 나갈 만큼 갓이 잘 팔리나 하는 궁금증이 있었어요. 그래서 갓 잘 팔립니까? 하고 물어봤고요. 머리는 또 왜 안 자르냐 하는 질문을 해요. 그때 막 단발령 같은 거 있었죠. 머리 자르라고. 그러니까 이러한 질문 자체는 일본의 식민 정책에 동조하는 건가? 하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그런 뉘앙스는 아닌 것 같아요. 읽어보면. 그냥 근대화된 인물이다 보니까 그런 이인화의 입장에서는 머리를 안 자르고 상투를 틀고 그래서 망건이나 갓을 구입해서 써야 되니까 그게 오히려 돈이 더 많이 들고 관리하기도 불편하지 않느냐 하는 실용적인 맥락에서 질문한 것이라 보는 게 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갓장수는 뭐라고 하냐면요. 머리를 자르면 오히려 자신들을 근대화된 똑똑한 인물이라고 생각해서 이런저런 귀찮은 게 많은데 그냥 망건을 쓰고 갓을 쓰면 요보라고 해서 그냥 잘못하는 게 있어도 용서해 주는 것도 있고 그러니 차라리 더 낫다라는 말은 합니다. 아까 요보라는 말 나왔던 거 기억하죠? 조선인을 무시하는 말. 그런데 갓장수는 차라리 천대를 받더라도 괜히 지식인처럼 보여서 이런저런 의심을 받거나 감시를 당하거나 조사를 받거나 하는 일이 생기는 것보다는 낫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자신에게 당장 올 수 있는 핍박 이런 것을 면하고자 스스로 모자란 것 같은 모습을 보이는 비굴한 조선인의 모습을 갓장수로부터 이인화는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이 갓장수가 무슨 까닭에선지 한 기차역에서 헌병에게 이끌려서 내리게 되고요. 이인화는 또 다른 조선인 청년들을 불러다 놓고 일본인들이 막 조사하는 모습을 봐요. 그 상황에서 비위를 맞추려고 공포심을 감추면서 막 비굴하게 웃는 조선인 청년들의 얼굴을 봅니다. 그리고 그 근처에서는 아이를 업은 채 포박을 당해서 묶여있는 조선인 여성의 얼굴을 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러한 모든 모습이 마치 꿈을 꾸는 것 같은 기분인 거예요. 일본에 그냥 내가 안일하게 있었을 때는 그냥 외면했거나 제대로 보지 못했던 그런 모습들이었는데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한 채 그냥 식민지 조선인이라는 그런 이유로 그 상황을 받아들이고 있는 조선인들에게서 식민지 백성의 비굴함이나 노예적으로 살아가는 삶을 목격해버린 거죠. 그래서 이 모든 모습을 목격한 이인화는 무덤이다. 구더기가 끓는 무덤이다. 라고 하면서 입술을 악물어 봅니다. 그러면서 또 한 번 공동묘지다. 구더기가 우글우글하는 공동묘지다. 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조선인으로서 자기가 태어난 조선 땅을 인식할 때 그것이 무덤이다. 또는 공동묘지다. 라고 인식한다는 거. 그러면 그 안에 살고 있는 조선인들은 모두 살아있는 시체나 다름없는 것이 되는 거죠. 살아있긴 하지만 일제의 강력한 힘에 그냥 살아있지 않은 듯 비굴하게 숨 죽이고 있는 모습을 이렇게 단적인 말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표현을 통해 식민지 조선의 현실에 대한 분노와 그리고 민족적 어떤 각성 이런 걸 이루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는 조선인에 대한 분노 이런 게 모두 드러나게 됩니다. 그동안은 그냥 일찍 결혼할 수밖에 없었던 자신의 현실이 싫어서 도망치듯 일본으로 가서 식민지 백성이라는 것도 크게 자각하지 못한 채 살았던 인물이 이인화였다면 이렇게 서울까지 가는 과정에서 경험하게 되는 것들을 통해 인식이 많이 변화하게 됩니다. 자신이 그냥 개인적인 독립체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조선이라는 하나의 사회 속에 소속된 구성원임을 그래서 식민지 조선의 백성임을 자각하게 되면서 자신을 돌아보는 거죠. 내가 너무 현실과 동떨어진 삶을 살았구나 하는 반성도 하고요. 즉 개인적 자아에만 머물렀던 이인화가
여로를 진행하게 되면서 사회적 자아를 깨닫게 되고 성숙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요. 사회적 자아를 깨닫고 성숙하게 되죠. 이러한 것을 여로형 소설이라고 한다 라고 말씀드렸죠.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서울에 도착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아내는 죽게 됩니다. 물론 사회적 자아를 깨닫게 되었다고 해서 없었던 사랑이 갑자기 생겨나고 그래서 아내의 죽음에 막 꺼이꺼이 슬퍼하는 건 자연스럽지 않기 때문에 그냥 이인화는 결국 그렇게 되었구나 하는 반응 정도만 보입니다. 그런데 자신이 동경에 가 있는 동안 양의학, 그러니까 서양의 의학을 써볼 수도 있으련만 그러니까 서양의 그런 스타일의 의사들에게는 우리 가족을 맡길 수 없다. 라고 하면서 가족들이 좀 이상한 약을 쓰거나 하는 가운데에 아내의 상황이 좀 악화됐다는 것을 알게 되고요. 그 아내가 죽기도 전에 위급한 상태였잖아요. 공동묘지를 쓰기보단 가문의 선산에 묻힐 수 있게 해야 하는데 왜 공동묘지밖에 못 쓰게끔 이런 식으로 하냐. 라고 막 그런 것들을 고민하는 모습. 아직 안 죽었는데도 막 그런 것부터 생각하는 거죠. 그 아내가 죽은 지 얼마 안 됐는데도 재혼을 언제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그런 걸 고민하는 모습. 그러니까 자기는 결혼을 이제 다시 할 생각이 없는데도 막 재혼을 어떻게 시킬까, 언제 결혼 다시 할 거냐, 막 이렇게 묻는 모습. 이런 것 등에서 아직도 봉건적인 인습에 머물러 있는 가족들의 모습을 보죠. 그래서 아직 제대로 각성을 이루지 못한 조선 현실에 대해 염증을 느낍니다. 그러니까 여정을 통해서 조선의 현실을 경험하고 많은 생각을 하게 된 과정을 이렇게 쭉 살펴봤는데요. 정리를 한번 하고 넘어갈게요. 일단 여기까지 해서 서울로 쭉 도착했고 아내가 죽은 것까지 이제 내용을 살펴봤죠. 이인화는 그저 개인적 차원에서만 무기력하게 살아가다가 조선인이라는 이유로 이런저런 차별을 당하고 조선인의 신분으로 서울까지 오는 과정에서 많은 감시와 불평등한 처우를 받고 여러 다른 이들의 모습이나 상황을 목격하면서 일제에 억압당하고 수탈당하는 조선의 현실을 제대로 목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암담한 현실에 대한 비판적인 모습도 보이죠. 그러면서 사회적 자아를 깨닫고 성숙한 자아로서의 모습을 보이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도 그 이면에는 일본의 식민지 정책이나 그들이 만들어낸 암담한 현실도 문제지만 그 안에 살아가고 있는 조선인들의 모습이 너무나 전근대적이고 구도덕에 사로잡혀 있고, 즉 옛날의 도덕관념이죠. 그 봉건적인 인습에 사로잡혀서 민족적인 각성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다는 점을 비판적으로 드러내기도 합니다. 이러한 전반적인 총체적인 모습을 굉장히 잘 묘사하고 사실적으로 잘 드러냈기 때문에 사실주의 소설이라고 평가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내용을 보다 보면 우리는 꼭 민족의식이 투철한 사람이 아니더라도 한국인으로서 불편한 기분이 드는 점도 있습니다. 일본이라는 거대 제국주의의 힘이 몰아닥쳤을 때 자기의 목숨을 버리고 독립운동을 하는 삶을 충분히 존경받을 만한 일이긴 하지만 각자 자신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그래서 살아남아야 하는 생존의 벽에 부딪혔을 때 매 순간 일제에 맞서는 것이 사실은 쉽지 않은 게 맞고요. 과거로부터 지켜오던 관습을 한순간에 다 청산하고 근대 문물로 뿅 하고 탈바꿈하여 변신한 삶을 사는 것은 어려운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이 상황에서 힘겹게 살아간 조선인들을 비판하고 있는 시선이 보이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좀 불편한 기분도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과연 다른 인물도 아니고 만약 뭐 이육사 시인 같은 사람이 말한 거라면 좀 이해할 수 있지만 이인화 같은 사람이 그러면 되나 싶기도 하고요. 그리고 결국 이인화는요, 나중에 어떻게 하냐면 자기의 아들조차 자기가 거두지 않고 형님네에 맡기기로 한 다음에 도망치듯이 아주 그냥 혼자 홀가분하게 무덤을 탈출한다고 하면서 일본으로 다시 도피하듯 도망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멋진 주인공형 인물은 아니죠. 하지만 또 어찌 보면 그렇기 때문에 더 현실적인 것 같기도 해요. 이런 걸 원래의 지점으로 다시 돌아오는 구조의 소설이라고 해서 원점 회귀 소설이라고도 하는데요. 이렇게 이인화가 원점으로 회귀하는 것을 두고 해석하는 관점에 따라 여러 해석을 하고 의미를 부여하기도 합니다. 우선 분명히 여로의 과정에서 많은 걸 보고 느꼈을 텐데도
그리고 그렇게 답답하게 여기던 다른 조선인들보다 많이 배워서 지금 현실 문제의 본질은 일제강점기라는 시대 상황에서 온다는 걸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를 하지 않고 그냥 동경으로 돌아가 버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습을 통해서 당시 민족적 현실을 대하는 나약하고 무기력한 지식인인 이인화의 모습을 잘 보여주면서 그래서 이러한 모습의 지식인을 비판한 것이다 라고 해석하는 관점이 존재합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해석 어떻게 생각하세요? 충분히 해볼 수 있는 해석이죠. 이 작품이 1919년 3.1운동 직전의 상황을 보여주는 것이지만 창작된 건 그 3.1운동이 뼈아프게 실패한 뒤라는 것을 생각할 때 많은 선각자들이 뜻을 모아 추진되었지만 거사 직전에 몸을 숨기고 배신한 나약한 지식인들도 있었다는 걸 생각하면 그러한 부분을 비판하려는 의도도 있었을 것이다 라고 해석하는 것도 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해석은요. 현실 문제를 깨닫고도 변화시키기 어려울 정도로 암담한 현실, 이러한 현실을 드러낸다 라고 보는 관점도 있습니다. 이것도 가능하겠죠. 현실의 문제를 이인화가 분명 깨달았을 텐데도 그냥 동경으로 도망치듯 가는 건 너무 많은 이들이 무기력하게 일본의 거대한 힘에 굴복해 있는데 그냥 무기력하게 살다가 이제야 조금 현실 문제에 눈뜨기 시작한 이인화 그 자신이 무엇을 얼마나 할 수 있겠냐 라는 절망적 인식으로 돌아간 것이라고 해석한다면 그만큼 현실이라는 게 너무 암담하다라는 걸 반증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해석은요. 어쨌거나 지금 계속 여정을 진행하고 그래서 원래의 지점으로 돌아갔을 때는 오랜 시간 나름의 생각을 하고 여정을 진행했기 때문에 그 원래의 지점으로 돌아갔을 땐 출발 전과는 결코 같을 수 없고 그리고 그 가운데 분명히 나름의 성장이 있었을 거다라는 전제하에 아름답게 좀 해석을 해준 건데요. 해석 3. 현실 자각 및 내적 성찰을 계기로 한 새로운 출발이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분명 현실을 자각했고 자신이 그냥 평화로운 글만 쓰고 살았던 안일한 삶에 대해서 반성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도망치듯 간다고는 하지만 그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게 될 거라는 것, 이걸 기대하는 해석 같습니다. 이것도 불가능한, 성립이 불가능한 그런 해석은 아니죠. 이 세 가지 관점 중 무엇으로 생각을 하더라도요. 이 소설이 지식인의 관점에서 식민지 조선의 암담한 현실을 굉장히 치밀하게 바라보며 쓴 것이라는 것은 부정할 수 없겠죠.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을 세 가지 정도로 해석하는 관점이 있음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이건 절대 외우듯이 공부하면 안 되는 거 알죠? 맥락을 참고해서 이런 것들이 가능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스스로에게 충분히 이해시키고 납득시켜 주시고 그렇게 공부를 해야 나중에 시간이 지난 뒤에 관련된 문제를 풀거나 지문을 다시 접하더라도 내용이 숑숑 떠오르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 매일매일 새로운 지식들을 머리에 막 넣고 있는데 그 방대한 걸 우리가 지금 한 번 외웠다고 수능 시험장까지 다 기억에 남게 가지고 갈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시면 안 돼요. 아무리 똑똑해도 그건 어렵습니다. 장기 기억으로 가려면 전체적 정황이나 이야기 구조를 이해하면서 기억에 꼭꼭 남기시고요. 적어도 2-3번 정도는 가볍게라도 다시 복습을 해주셔야 전체 내용의 중요한 부분들이 기억에 잘 남아있게 될 거예요. 네, 드디어 스토리 라인을 따라가며 만세전을 이해해보는 수업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막 정리한 것 자체도 굉장히 압박스럽고 많이 지루하기도 하고 어렵기도 했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만약 정말 멋진 인내심과 의지로 여기까지 잘 들어주셨다면 내일이나 모레쯤 너무 오래 시간텀을 두지 말고요. 2배속으로라도 들으면서 한 번 더 공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 지금 열심히 들은 시간이 헛되이 버려지지 않고 여러분의 기억 속에 잘 남게 될 거예요.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는 수능 특강에 수록된 만세전 문제를 함께 보면서 작품을 잘 이해했는지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